마이클 샌더에 대한 이 토론인데요. 근데 왜 갑자기 마이클 샌더이 왜 나오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획까지는 저희들이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나름대로 고심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시는 이런 자리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이제 대학가 젊은 학생들이 대학가 들어와서 읽는 책 중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책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이클 샌더의 정의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치 안 읽으면은 지식인이 아닌 것이냐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한국에서 이 책이 한 200만 권 팔렸다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200만 권이라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이클 샌더의 정의론을 읽어본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뭐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학생들은 적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마이클 샌더를 가지고 있는 철학의 어떤 한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철학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글을 쓴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이클 샌더의 정의론이 우리 사회에 무엇이 이렇게 강분하게 만들어서 200만 권의 책이 팔렸는지, 그리고 이 사상의 안에 뭐가 문제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주의 철학자이신, 대표적인 철학자이신 신중섭 교수님께서 한번 일종의 강의 스타일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 2주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좀 이래 심도 있게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발표에 대해서 뭐 토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세 분이 앞으로 이 신중섭 교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 세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왜냐니까 학자도 학자지만은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예술 쪽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학생들한테 전달하기에는 무거운 논문보다는 이런 예술적인 포맷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소설, 평론을 많이 쓰시는 숭실대 문해창작학과 겸임 교수로 계시는 남정욱 교수 저희들이 모셨고요. 두 번째는 이 국문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송대 교양교육원 교수로 계신 송지영 교수 모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유주의 사상을 만화로 많이 전파하고 계신 만화가 윤서인 작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 교수님으로부터 일단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기본에서 1년 전에 준비하는 거하고 필자가 직접 하는 것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고 청탁을 하시는 분들은 원고 청탁과 즉시 원고를 쓴다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원고는 마감 하루 전에 쓰는 게 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이런저런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 발표를 11월 3일을 하라고 못 박아서 연락을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로 했지 하고 시작을 한 게 한 두세 달 정도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 기간도 뭐 개강을 하고 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 상당히 거의 익숙한 그런 거여서 뭐 글을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가 세 분이 계신데, 이 발제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받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이러셨는데, 너무 이 원고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제가 쓴 원고도. 그리고 그것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샌달의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 마지막에 3장이에요. 8, 9, 10장이 되고, 8장은 뭐, 자기가 이제 기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오는 것이고, 9장, 10장이 이제 샌달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샌달이 자기 입장을 강하게 얘기한 것은 1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은 17페이지에 정의와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장이 제가 10장을 조금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달이 이게 총체적 비판을 하기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와 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반박을 해야 돼요. 예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 시간으로도 할 수 없고 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마이클 샌달의 기본 입장이 뭔가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세세하게 하나하나 비판하는 거는 제가 뭐 이 책을 앞으로 내게 될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좀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샌달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 마이클 샌달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작년에 피케티가 왔을 때에 락스타 피케티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건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마이클 샌달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What Money Can't Buy라고 하는 책을 내고 나서 마이클 샌달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책에 홍보차 온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돈 주고 사야 되는 또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책은 만 얼마를 합니다. 그래도 20만 부 정도 팔렸다는 얘기를 제가 출판 관계자로서 들었는데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왔을 때에 그 책 일종의 뭐 마케팅 세일이라고 세일 마케팅을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실내에서 하려고 이제 선착순으로 그 참석할 수 있는 표를 발부를 했어요. 출판사에서. 그랬더니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암거래가 됐습니다. 무료로 배부한 그 입장권을 암거래가 돼서 마이클 샌달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자신의 철학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완전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가지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연세대학교 노천강당이에요. 그래서 주최 측의 얘기로는 그날 15,000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찰 추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14,000명 내지 15,000명이 모였다 하는 건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샌달이 대단히 황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고 평생 아마 샌달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뒤에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인기가 있었고 또 EBS 방송에서도 샌달 강의라고 해서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EBS 시청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왜 이렇게 샌달이 인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의 연구 대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캐리어가 한국에서 일단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면 잘 통하죠.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 교수고 그 다음에 김영사의 마케팅이 주요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것이 공정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샌달 열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집계로 60만 부가 팔렸고 미국에서는 10만 부도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조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책을 이제 판권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김영사에서 다른 출판사로 나갈 때에 그 책 표지에다가 선전을 200만 부 팔린 책이라고 광고를 했어요. 200만 부. 그랬는데 이제 김영사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110몇만 부가 공식으로 팔렸다라고 그걸 뒤에 밝혔습니다. 어디든지 뭐 100만 부 이상 팔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이제 뒷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쪽으로 가져갈 때 선인세를 20만 불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달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뭐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한 나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샌달의 감성하고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한국에 왔다 갔어요, 샌달이. 철학계에 불려서 왔다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열풍을 불어일으켜온 뒤에 한국에 여러 차례 왔어요. 왔을 때 아마 노벨상급으로의 돈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얼마인지 모르겠어만 88년도에 3만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올림픽 기념학술대회 할 때 노벨상급 경제학자가 그때 갈브레이스가 왔을 때 3만 불을 줬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상당 정도 아마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이 샌달이 한국에서 상당한 정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 정서하고 딱 맞습니다. 한국인 정서하고 맞아가지고 아마 이거 뭐 평소에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거 한국 사회에 살기 힘든데 샌달 얘기하고 정서적 호소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우리 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정을 끊는 사회고 우리 전통적인 사회는 정을 이어주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정서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원시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시 본능에 딱 적합한 사상이 샌달의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잘 작동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05년도에 왔을 때는 한국의 학자들하고 상당한 정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한국의 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 리버테리언은 아니고 주로 롤스를 편드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서울대학교 황경식 교수라든지 연세대학교 박정승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연구하고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공감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 샌달은 지나치게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샌달이 학문적인 입지를 다진 거는 롤스 비판이에요. 1970년대에 이제 롤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말이 이를 정도로 철학계에서는 롤스가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중하고는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롤스를 떠받든다라기보다는 뭐 상당히 공감하는 학자들이 한국에 많은데 샌달은 롤스를 비판하고 있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80년대 초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샌달은 롤스 비판자로 철학계에서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의 학자들은 샌달이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보고 샌달이 이제 책에서 표현하길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을 내세웠는데 미국은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가 팽배된 사회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공동체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한국의 학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건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싹트지 않고 뭐 학연, 지연, 혈연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주로 때로 몰려다니는 끈끈한 유대가 공적 사회를 많이 지배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 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학자들은 과잉 공동체주의, 부정적인 의미로 이것이 팽배해 있으니까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둘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샌달은 나중에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가 입장이 달라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샌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샌달을 비판하지만은 샌달이 이 현대 정치 철학에서 다진 입지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샌달이 기치를 걸고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샌달의 슈퍼바이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학기인가 3개월인가 논문 지도를 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해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동체주의자예요. 그 샌달을 지도하면서 둘이 상당 부분 정도의 지적 공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맥켄타이어, 애프터 벌츠라고 하는 책을 쓴 캐나다의 철학자입니다. 맥켄타이어. 또 다른 한 학자는 왈츠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현대 정치 철학에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을 했고, 롤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자유주의 학파하고 둘이 80년대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걸 벌려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샌달은 이것이 뭐 100년, 200년 뒤에 가가지고 샌달의 공동체주의가 기억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현대 정치 철학의 지형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의 학파 중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샌달은 우리가 대개 이제 뭐 철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펴려고 하면은 말이 되든 안 되든 현대에서 주류적인 철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반론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그리고 이 반론을 제기할 때에 자신의 철학적인 틀은 대부분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전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샌달이 잡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덕에 윤례해가지고 그리스 철학자죠. 우리하고 시기적으로 뭐 2000년 이상 떨어진 학자입니다만은. 그래서 샌달이 가져오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쓴 책이에요. 철학의 역사 연대순으로 다루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소개했듯이 샌달은 엄청난 수사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거 뭐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에 탁월한 기술이 있는 것 같은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동안 그 강의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이 책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와 그것도 이리 배치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샌달이 그 책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썼는데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샌달의 주장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사에 많고, 그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샌달의 주장은 마지막 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앞장에서 이걸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거예요. 샌달은 서양의 정치 철학을 이렇게 양분을 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정치 철학하고 그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주의죠. 그런데 칸트 이래 칸트, 롤서 이런 철학을 샌달은 자유주의 철학자로 불렀는데 이 두 철학은 확연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뭔가 하면 이제 되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념 하나로 철학사를 양분을 해요. 이것도 대단히 탁월한 능력이죠. 그래서 전혀 유사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한 그룹으로 묶고 또 그 반대로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퍼 같은 경우죠. 열린사회 그저께서 보면은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자, 닫힌 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자 이렇게 양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근대 철학하고 확연히 구별되는 전통을 세웠다. 그리고 칸트 이래의 근대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반동 이렇게 나옵니다. 샌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이 철학의 역할 내지는 정치의 역할이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선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로 오면은 정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옳은 삶과 대비시켜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시민들을 덕스럽게 만드는 거라는 거, 이 유교하고 비슷하죠. 덕스럽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또 덕스럽게 만드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 시대에 정치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극단적으로 적어요.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기준에 입각해 본다고 하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대적으로 그냥 거의 무너져서 사람은 비로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부흥시킨 철학자가 인간의 조건을 쓴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에 입각한 그 입장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반기를 들고 그렇지 않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이 정할 문제다. 만약에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국가가 정하게 되면은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국가가 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개인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입장이 뭐 국가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선이 이건 참 뭐 번역이 좀 못합니다만 더 굿입니다. 선이 조언이죠. 조음 영어로는 조음이 right 옳음에 앞선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나 이제 근대 철학자들은 그 반대죠. 옳음이 선에 앞서게 된다. 옳음이 조음에 앞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개인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고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국가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공동체주의 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샌달은 칸트 이래로 자유주의를 비판했다고 하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선함과 선하지 않음. 거기 개입하면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고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이에크는 원시 사회라고 불렀고 포파는 닫힌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재밌는 거는 포퍼가 닫힌 사회의 옹호자로 부른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마르크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샌달의 스승 역할을 했던 그 찰스 테일러가 자신의 철학의 기초로 삼은 것이 헤겔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더할 수 없는 공동체주의자고 그 다음에 또 이 샌달은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포파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닫힌 사회를 주창한 철학자들을 공동체주의자들은 올바른 철학자들로 숭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분에서 본다고 하면 명확히 포파의 기준으로는 샌달은 닫힌 사회를 옹호하는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도가 갈라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현대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뭐 정의라든지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파나 하이에크식의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 거대 사회와 원시 사회 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자유주의, 한쪽은 공동체주의.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가 이제 근대에 오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동체주의를 확고하게 확립한 철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샌달은 자신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명확하게 지금 책에 보면은 이 정의가 뭐냐라고 해서 정의에 대해 다양한 그런 데피니션이 있지만은 샌달은 그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그 사회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와 같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옳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곧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그의 응분의 몫을 맞게 분배한다. 우리가 사람들의 응분의 몫이 무엇이고 왜 그런 응분을 갖는가를 물을 때 어려운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샌달은 명확하게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소득하고 부,
또 아니면은 국가를 위해서 의무감 같은 거 있죠. 의무. 군대 가는 거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나누느냐. 군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력의 어떤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직은 어떻게 나누느냐. 이 무엇을 나누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정의론이라고 샌달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샌달은 윤리학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걸 넘어서서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이거는 순전히 지가 만든 거예요. 첫 번째가 공리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자유주의, 세 번째가 공동체주의인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그 공동체주의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공리주의는 뭐 되게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반론을 펼 수가 있는 건데, 자유주의를 한 묶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리버테리안,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익숙한 사람은 이 분배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로 분류한 게 좀 오해했으면 있을 터인데, 샌달은 롤스나 노직이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에 좀 혼란을 주는 거죠.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자유 입장에서 보면은 롤스는 명백하게 재분배론자입니다. 뭐 롤스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재분배론자고, 로크가 얘기한 우리가 노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확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롤스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롤스가 보기에 부를 생산하는 우리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많은 돈을 벌면은 그것이 사회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기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롤스의 철학은 노직의 철학하고는 명확히 다릅니다. 노직은 그것을 강제노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셀프 오너십을 주장해서. 그래서 자유주의를 자유주의 속에 칸트하고 롤스하고 노직을 한 묶음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조금의 어떤 훈련이 안 되거나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혼란스럽지만은 샌다는 그 두 개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같은 걸로 보고 같이 공격을 하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미국 사회의 주류 정치 철학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샌달이 이런 주장을 하기 이전까지는 공동체주의가 정의론의 하나로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샌달은 이 책의 1장에서 7장에 걸쳐서 자기가 반대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롤스하고 칸트의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는 제3의 정의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정의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자신이 말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은 정의가 미덕과 좋은 삶하고 결합돼야 한다는 거예요. 미덕과 좋은 삶하고 결합돼야 한다. 이거 대단히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가 정의론과 안 정의론과 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벌츠라고 하는, 이게 뭐 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 미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덕하고 좋은 삶, 굿라이프하고 연관이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서양의 정치 철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자유주의하고 공리주의는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거를 부흥시키겠다. 이것이 공동체주의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책을 써가지고 이게 많이 일으켜가지고 정의론이 몇 가지냐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되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정의론으로 학계에 등록을 한 겁니다. 등록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한 거예요. 저 자식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잊혀지는 건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저 자식 말이 안 한다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학설국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샌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학자로는 저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쭉 나오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해서 이게 지금 표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 안 하면 좋은 사람이 못 된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질문, 이것도 대단히 비판의 여지가,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대단히 소규모이긴 합니다만은 자유인들이 전부 집정민주주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게 집정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현대로 오게 되면은 집정민주주의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자신의 대표자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 행위를 보고 시민들이 찬반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사사건건 어디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정치 마음에 안 들면 나가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시민들, 건강에 하는 시민들은 그냥 이름을 한 거예요. 정치. 이름하고 투표 때나 한 표 던지고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공동주의로 보면은 이 사람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의무라고 해서 어떤 의무를 세 가지 이건 복잡해서 어떤지 간에 자연적 의무, 자발적 책무, 연대의 의무를 세 가지 나눠서 샌달이 세 번째 의무를 또 하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자발적 의무와 자연적 의무밖에 얘기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제3의 연대의 의무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자유주의가에게 부족한 무엇을 충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제 의무 얘기할 때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유인물로 밑에인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우리 유인물로 보면은 자기가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공동체주의적 정치 해가지고 28페이지 유인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 복잡한 이런 많은 이론을 해가지고 샌달이 결론으로 낸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공동체주의를 현대 사회에 특히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 적용하면은 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네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핵심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시민의식,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치는. 좋은 시민이 되려고 하면은 시민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시민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돼야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이런 철학을 정치에 구현하려고 한 사람으로 오바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상당히 실감나는 얘기죠. 오바마하고 그리고 1960년대에 에드워드 케네디예요.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암살당했죠. 그 사람을 이거 두 번째로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입니다. 이건 이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으로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시장은 인정을 해요. 시장은 연금술이다. 그래서 시장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는 놀라울 정도의 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공덕을 치하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 텔레비전을 만들고 뭐 의자를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탁월한 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시장이 거기서 딱 멈춰서야지 그것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의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샌달이 들고 있듯이 병력, 그 다음에 건강하고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야구장에 줄 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 뭐 이것도 되고 뭐 네이밍 하는 것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보게 되면은 요즘 우리 심부름센터에다가 가가지고 줄 세웠다가 왜 자기가 돈 주고 나서 그 표를 받아가지고 순서 기다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게 많은 모양이에요.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키는 겁니다. 누구한테 돈 주고 누구한테 좀 서 있으라.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티켓을. 이런 것들이 이제 돈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샌달의 얘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된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주고 사서는 안 되는데 산다. 이런 거. 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원대역 뭐 해가지고 왜
그 역에다가 그 자기 학교 이름을 붙여놓고 아마 서울 지하철에다 돈을 좀 줬을 거래요. 그런 게 네이밍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 박스라고 그럽니까? 야구장이 우리나라도 그거 있죠. 스카이 박스라고 그래서 더운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하는 좀 비싼 그 티켓을 파는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시민 교육을 하는 장소인데 거기 어느 놈은 스카이 박스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땀 뻘뻘 흘리면서 봐야 되는데 시민 정신을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영역하고 똑같습니다. 군복무, 출산, 교육, 범죄자 처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하게 그 모든 것을 시장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던 칼 베커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베커는 뭐 결혼까지도 이 시장 논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 그 다음에 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불평등. 이거는 재미있는 건데 똑같아요.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책 면에서는 샌달하고 롤스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복지론자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롤스 같은 경우는 최소 수요자의 원칙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샌달은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 사이 연대감이 있는데 불평등이 강화되면은 그 연대감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감이 깨어지게 되면은 좋은 시민의 미덕이 양육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다고 하면은 똑같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철학적으로 보면 그 정책을 왜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거죠. 이 연대를 강조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도덕이 참여하는 정치.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지금까지 반복했던. 도덕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미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도덕이라든지 종교를 내려놓고 공적 담론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동성애라든지 이 낙태 같은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것이 선거 철마다 문제가 되거든요. 뭐 지금 교황까지도 이제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뭐 정책 이슈는 안 됐죠. 국정교과서는 정책 이슈가 됐는데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낙태 같은 건 아직까지 정치 이슈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볼 때에 어떤 대안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대안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기초를 다른 쪽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하고 예드는 건 상당한 정도의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뭐 그 비판적 고찰을 뭐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샌달은 자신은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이제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공동체주의자가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자다. 뭐 아니면 또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가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판하는 거는 뭐 제가 공동체주의 문제 가지고 박정선 교수가 이제 운거를 빌려와서 비판한 걸 제가 여기 소개를 좀 했습니다.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 공동체의 이익을 조정해서 코먼 굿을 추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러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가 다 입장이 틀리고 국가 공동체가 있고 또 세계 공동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철학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와 공화주의 이것도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엔 안 맞는다. 소위 말하면 우리 이제 공화주의적인 것이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셀프 이게 폴리틱스라고 그러니까 셀프 거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통치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표 하나 아직 갖다 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의 정치 철학 내지는 정치 이념, 정당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표인데 이거는 지금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 사람이 했고 이것을 그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자인 보아제가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요. 미국의 정치적인 지형을 이제 구분한 거예요. 경제적 자유하고 개인의 자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정치의 지형은 크게 보면은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영어의 리버테리언의 번역인데요. 저는 이 번역을 안 쓰지 않고 자유지선주의로 바꿔 썼습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써가지고 그게 개념이 좋은 것 같아서 자유지선주의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나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양쪽 다이 한 50점 이상이 나오면은 자유지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미국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공화당이 되겠죠.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라 해서 낙태라든지 그 다음에 동성애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금지를 해야 되는 국가가. 포르노도 좀 금지를 해야 되고. 국가 개입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법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리퍼블릭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화당은 경제적 자유, 감세해서 작은 정부 이런 거를 주장하지만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죠. 기독교의 복음주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낙태에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에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리버럴리즘이에요. 이거는 미국으로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경제에 대해서는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도 써야 되니까.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그냥 내버려두라 해가지고 낙태라든지 동성애는 허용하자는 쪽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미국의 정치 지형하고 맞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개인의 자유가 정책 쟁점으로 안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맞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중도파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샌달이 어디에 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샌달은. 그래서 제가 이 표로 그려보면 근데 샌달은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가 하면은 권위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위주의. 그래서 모르겠어요. 샌달한테 이걸 한번 물어보면 좋은데. 그래 되면은 결국은 자유지상주의하고 대척점에 서는 거죠. 샌달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유효한 비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개인들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관여해야 된다. 물론 이제 샌달이 포퍼가 말하는 오픈 소사이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자유롭게 토론한다고 해서 샌달이 원하는 식이 될 수는 없어요. 토론해가지고 다수결을 정하면은 샌달식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는 저는 상당한 정도의 모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샌달은 끊임없이 그 강의에서 그러고 토론을 강조해요. 토론을 강조하는데 그럼 토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철학의 중심 과제가 이제 학정적 진리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찾아간다. 이 정신이 입각해가지고 샌달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샌달의 정치 철학 자체는 대단히 확정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도 어느 정도 모순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두껍게 쓴 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시간도 조금 많이 지났네요. 제한다고 해서 좀 지루하게 듣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신중섭 선생님이 계속 샌달을 갖다가 샌달이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그건 제 생각에 의도적인 발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샌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사실 저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샀는데요. 몇 장 보다가 덮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역시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구나 생각 덮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쉽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책을 갖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어라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해서 도저히 책에서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 가요 중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것과 받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공동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를 갖다가 그것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50페이지부터입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을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플라톤은 이 하늘 쪽을 가리키고 있고, 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말한 이데아에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플라톤이 이제 갈라져 나왔다, 아리스토텔레스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라는 것을 갖다 그때 들고 나왔을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무슨 뭐 민주주의의 발현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대단히 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저기 그리스 부도 사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 사람들의 본 모습이 맞습니다. 말빨이 좋고요. 거짓말을 잘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의 천국이었고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아내는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하고 집에서 마주쳐도 남편한테 말도 못하는 뭐 그런 존재였던 게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그 페르시아와 전쟁, 여러분 잘 아시는 300이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초기 강국이었던 스파르타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돼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과 비슷한 그런 느낌 주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갖다가 스파르타와 벌이게 되죠. 벌였는데 그리스의 전투 방법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안 싸운다, 버틴다 이런 거였고, 그런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전쟁 2년 차에 그 성 안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살고 있던 사람보다 밀도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를 갖다 굉장히 정중하게 치르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는데, 시신을 막 여기저기 쌓아놨던 뭐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걸 봐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존중감을 갖다 상호간에 잃어버린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우리가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은 우리가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 이데아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옳음 혹은 선함이라는 가치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원히 불변인 어떤 좋은 것과 그것을 이제 모방인 뭐 현실로 나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한 것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데아 같은 거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영화 사조로 치게 되면은 네오리얼리즘 같은 이탈리아의 뭐 그런 거 비슷한 사람이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제 공동체주의가 나오는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치적이라고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여기서 폴리티칼은 폴리스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의 폴리스, 작은 도시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살자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폴리티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고요. 폴리스는 규모가 작습니다. 도시국가고 그나마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작은, 이것을 갖다가 마치 공동체가 거대한 국가 조직까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어떤 개념처럼 이렇게 자꾸 오도시키고 있는 것이 저는 샌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이 저는 모르고 그랬을 거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촌락 정도에만 해당되는 공동체주의를 국가 경영 이념으로 살짝 바꿔치기 한 다음에 거기다가 윤리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지적 사기를 쳤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샌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같은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자기 모순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권위주의자일 수밖에 없고, 공동체주의자이면서도 공동체주의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사고 시스템을 가진 사람으로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마치 학문적인 것이냐 올바른 담론이냐 포장해 놓은 고도의 기만서적이다라는 말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샌델에서 공부라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의 우송대에서 인문 교양 강의를 하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저도 사실 읽기와 토론이라는 수업에서 교양 필수 수업인데 텍스트로 3학기 정도 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제 토론문은 53쪽에 있는데요. 1번에 동양적 관점으로의 접근을 좀 넣어놨는데 사실 소위 도덕이 땅에 떨어진 춘추 전국 시대에 온갖 제자백가가 등장하여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던 그 시절의 어떤 지식인들의 생각하고 샌델이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동양적 도덕 철학,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가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 철학을 서사론으로 엮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1번의 내용으로 좀 보론하면서 새로운 토론 영역을 열어 보여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신중섭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이렇게 가다가는 샌델은 권위주의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샌델의 강의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좀 권위적인 성향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강단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을 강조하면서도 끊임없이 학생들보다 한 차원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르칠 내용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권위주의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강의 방식에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우리 상식선에서 서양 사람들의 사고관과 동양 사람들의 사고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명사 중심으로 사고하는 서양, 동사 중심으로 사고하는 동양,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차 더 마실래? 차와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하죠. Want more tea? 이거는 차 자체, 명사를 내세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차와 내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얘기하고 서양은 기본적으로는 끊어져 있는 대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관사를 많이 쓰잖아요. an apple, a piece of pizza 이렇게. 우리는 그냥 사과 좀 먹어. 좀으로 모든 것이 퉁쳐지죠. 심지어 사투리에 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로 다 그냥 퉁쳐질 수 있는 언어 체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중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사회,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는 지식인으로서 공동체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동양 사회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히려 지식인으로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출발 지점에 있다는 것을 샌델도 인정했다 이런 말씀도 소개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샌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독서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3쪽을 저는 길지 않아서 읽어보면은요. 우선 정의에 대한 동양적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정의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의라는 말은 그 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상 나를 좋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기적인 개념입니다. 착할 선자 아래에 나 아자가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내 몫의 양, 위에 양양자로 해석을 할 때 원래 고대 중국에서 양을 좀 좋은 걸로 봤다고 하는데요. 내 몫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을 나 아자는 구걸구지 가운데로 분리시키면은 왼쪽에는 손수변이 있고 오른쪽에는 창과 자가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내 몫의 양을 손에 창을 들고 지킨다는 의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샌델의 얘기처럼 의도, 소위 분배정의,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응분의 목, 어떻게 나누느냐와 연관되는 면도 역시 동양적 전통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착한 분배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가리킨다기보다는요, 내 몫을 정당하게 챙기고자 하는 좀 분절적이고 저항적인 뉘앙스마저 지니는 것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맹자가 인성론을 펼쳤는데 그 인성론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감정적 발현, 단이라고 표현하는 감정적 발현으로서의 수호지심 의 일화도 보면은 수호지심이 되게 착한 말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거든요. 수라는 건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고, 오라는 건 다르게 보면 악할 악자이고 미워할 오자이고, 부끄러움과 미움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의,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주체적이고 분절적이고 이기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질 인자라고 생각하는 인의 경우에는 두 사람 이상, 말 그대로 사람인 변에 옆에 두 이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사랑, 측은지심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좀 자유경제원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냥 떠먹여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의할 때 그 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져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샌델의 책을 읽을 때요. 특히 이제 이거는 맹자에 근거한 얘기였는데, 두 번째 2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우리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오행상에 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건 봄이고, 이제 의는 가을이고, 뭐 봄과 가을을 엮어서 역사책 춘추를 쓰기도 했죠. 공자는. 의는 오행상 가을의 추수, 가을은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도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추수를 이제 우선 칼로 합니다. 네, 칼로. 견리사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칼로 잘라서, 벼를 잘라서 이롭게 만드는 것을 가지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을에 하는 일인데, 중요한 건 여기 제가 메모해 둔 대로 제대로 된 추수, 엄격한 칼의 심판을 위해서는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알맹이와 쭉정이에 대한 지혜로운 판별이 없다면 제대로 된 추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인의 예지 사덕 중에서 의는 지혜를 일정한 방법론으로 삼습니다. 뭐 약간 보충 논의하자면 사랑, 인이라는 것은 예절을 방법론으로 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예절은 당연히 뭐 서로 예의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되게 본질적으로는 남녀가 어느 정도 분별하여서 서로 사랑의 행위를 해야 씨가 생겨서 사랑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 굉장히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되게 전형적인,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알맹이와 쭉정이의 구별, 분별, 판별의 과정을 54쪽으로 넘어가시면, 무화시키고 그저 누군가 무조건적으로 먹여주는 모두의 만족 상태로서의 정의가 따로 있는 양 굴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먹여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요, 의가 아니고 사랑인이죠. 그리고 이는 도덕을 중심으로 보통 철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명백한 지점일 겁니다. 종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뭐 우리가 그런 걸 부정할 수는 없죠. 충분한 토론이 선행된 논의를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적 맥락에서 유난히 선호되는 공공, 공동, 또 선이라는 말의 합체만을 가지고서 대충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200만 부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이제 광고가 된다고 해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도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 중 이 책을 사실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의 견해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다지 노골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학생들에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다소 온건하고 좀 재미있는 논술 교재 수준의 서술로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유행만이 이 나라에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정의나 공동선과 같이 언뜻 듣기 좋은 개념의 단순화 내지 편의적 해석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 이제 강의 초반에 나오는 그 기관사 열차 선로 에피소드에서 말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롭게 논하고자 합니다. 이건 역사 교과서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각입니다.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와 하버드대 학생들은 도덕 판단의 유서 깊은 두 축의 첫 강의 얘기인데요. 공리주의적 관점과 정언명령이 작동하는 당위적 관점 사이에 사실 시간이라는 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터져버린 무력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다소간 찝찝함을 감수하면서도 결과 중심의 현실적 판단을 합니다. 뭐 정신승리라고 조롱해도 좋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버드대 학생들도 대부분 1명 죽는 게 5명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 핸들을 돌린다는 쪽에 손을 들었죠. 물론 그것은 좀 불편한 판단입니다만 뭐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구조니까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한편 현재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내가 당장 얘를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래적 일에 대해서는 현장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소간 당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판단을 합니다. 과거의 일을 판단할 때 우리는 공리주의적 판단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일을 진단할 때 우리는 최상의 상태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리 자체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세상이 가르쳐준 온갖 당위적 명령에 어긋남 없이 잘 살아왔던가요? 수능 성적 가지고 공격해도 학생들은 금방 그래 내 이상대로 난 인생을 못 살았어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일개 개인의 인생도 그러한데 당시의 사상적 선택이 이 나라의 생존 방향을 결정했을 급박한 해방 공간의 역사라면 어떨까요? 각종 서구 유입의 이데올로기가 한꺼번에 폭탄 투하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의 핸들을 돌려 1명을 죽인 기관사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5명 쪽 선로 뒤편에 서서 목숨을 부지한 채로 말입니다. 뭐 저는 찬성 반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55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저는 이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학자가 지닌 속성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약간 인신공격성 발언일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동양인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듯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해본 경험이 없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가 없으니까 굉장히 모든 상황을 본인이 장악해서 아주 표백된 무중력 상태의 자기적 상황 실험들을 과감하게 얘를 죽이고 말고를 막 다 선택해가면서 역사적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방식의 실험 사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런 표현을 또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한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좀 한이 없어서 저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에는 특수하고 자기적인 사례 설정이 많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뛰어난 수사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된 재미난 그러나 조금 소설적인 자기적인 사례들이 많죠. 딜레마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이해하면서도 그것들은 그의 강의 전반이 스스로 드러내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드러내는 어떤 역설적 진실을 가리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나 우리의 도덕 판단에 공동선과 같은 가치가 일종의 마지노선으로서 요구된다는 것이죠. 아니 공동선 뭐 누가 싫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다시 말해 우리에겐 우리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의 마지노선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아마 샌델이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건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실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우린 자유롭게 경쟁해야 합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공동선을 위한 제어나 개입이라는 것은
샌델은 끊임없이 허리케인이 막 일어나고 막 어디 표류를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문제적인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수한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그는 부지불식간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샌델이 그 공공선에 대한 판단과 주장조차 길고 복잡한 토론과 수업을 통해 도달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길고 복잡한 토론보다 정의, 공공선이라는 어휘가 선사하는 쾌감만이 더 중요하다면 샌델이 나름대로 이룩한 좋은 강의록은 우리나라에서 남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를 그리는 윤서인입니다. 참 과분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로 이런 강의 또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태생적으로 좀 자라면서 이 위선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좀 뭔가 저 사람이 위선자 같아 보이면 막 못 참고 막 그걸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샌달의 강의를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강하게 받아서 좀 이렇게 쭉 써봤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어설픈데 그래도 부끄럽지만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잖아요. 온 나라가 난리인데 책을 잘 읽지 않는 저도 이 책은 읽어봤습니다. 너무 뭐 나라가 다 시끄럽고 정의 어딜 가나 정의 얘기.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다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려웠고 일단 내가 왜 이런 복잡한 정치 철학 책을 읽고 있지? 읽다가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린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토론문을 쓰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역시 어렵더군요. 이렇게 허무하고 또 이런 책이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건가? 이건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했지? 근데 이게 보니까 개인의 가치나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진국들의 자유주의나 또 공리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해야 한다. 뭐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이고요. 또 미국은 개인주의가 아주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선진 문명국인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 택하고 있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알고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책이 미국이나 유럽에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도 공동선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공동체를 좀 중요하게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에는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논리에서 필요하다는 책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던 게 한국에서는 신드롬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는 좀 맞지 않다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공동체 가치가 매우 강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좀 지나쳐서 사회에 여러 부작용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저는 공동체 사회라고 이미 보고 있고요.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는 일이 많고 서로 얽히고 얽혀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위기에 또 나보다 남한테 또 관심이 더 많은 사회이고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이도 요새 그 터닝 메카트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이게 가지고 노는 이유도 그 아이가 갖고 싶어서 보다는 친구들이 다 갖고 노니까가 더 큰 원인이에요. 5살 때부터 이미 남들이 지금 뭘 좋아하지? 그런 게 자기 가치 판단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면서 남들이 다니는 대세학원에 다니고 또 남들이 원하는 길에 가서 대학에 가서 원하는 진로로 가고 싶어 하고 직장도 집도 차도 동네도 다 원하는 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공동체로 묶이는 분위기에 심지어 얼굴도 비슷비슷한 아가씨들이 많이 다니는 이 나라에서 또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린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DNA에 이게 또 다시 와서 자극을 하면서 또 폭발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시 또 제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도 되는 걸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경제 발전과 함께 계속 들던 이런 의구심, 기계적인 중립심리,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요요 현상, 이렇게 팽팽하던 우리 국민들의 심리에 커다란 해답과 위안을 주면서
이 단숨에 이렇게 대박이 나버린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공동체적인 가치 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하버드 대학의 권위 있는 미국 석학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린 잘못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 수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50kg의 뚱뚱한 사람이 그 사람 좀 보라고 다이어트 책을 딱 썼더니 그걸 어느 날 30kg 마른 사람이 감명 깊게 딱 읽고 역시 말라야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랑 미국은 다르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해서 이 책이 히트를 친 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에 그런 걸 애초부터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히트를 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질문 3가지에 제 수준으로 또 역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100km로 질주하는 전차의 기관사 이야기. 앞에 5명이 있고 옆에 1명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당연히 일단 1명 쪽으로 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명이니까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겠어요? 앞유리를 깨고 몸을 내밀든지 밀어낸다든지 뭔가 방법을 막대기 같은 걸 휘둘러서 쳐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1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자도 알고 있듯이 이 상황은 어차피 다 나빠지는 상황이고 정답도 없고 둘 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괴로운 상황에 놓이는 오목의 삼삼 같은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그나마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정의가 아닌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왕도 노예도 원자 폭탄도 없는 행복한 도시. 그 와중에 한 아이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방치돼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 모두가 그 아이가 존재를 알지만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씻기고 배불리 먹이게 되면 도시 사람들의 행복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지는데 그것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논파하기 위해서 만든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밖으로 안 데리고 나오고 물을 떠다가 지하실에 가서 씻겨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아니면 밖으로 나오되 배불리까지는 안 먹이든지 적당히만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또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정답은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을 슈퍼에서 생수 한 병이 1달러인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마을에 물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슈퍼 주인이 이때다 싶어서 생수 가격을 10달러로 올렸는데 이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 사실 이것도 시장 경제나 보이지 않는 손에 맹점을 지적하기 위한 설정인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생수를 마실 권리가 있다는 주장인데 알고 보면 이미 생수 한 병 값이 1달러도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싸게 파는 게 정이고 비싸게 파는 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구도는 저는 반대합니다. 싸고 비싸고의 기준은 다양한 것이며 비싸게 팔면서 가난한 이한테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싸게 팔면서 10센트도 안 깎아주는 것도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저자의 의도나 주장에는 공감하고 이 책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피부에 와닿게 실제 사례로 철학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보다 이 책을 우리는 정의롭지 못해라든지 우리 사회에는 뭔가 음모가 있어라든지 라는 식으로 비약해서 활용하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이 책이 유독 대한민국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킨 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됐고 이 샌델이 공공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엄청난 부와 인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샌델 스스로가 한번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런 의도가 이렇게 세상을 정의롭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저희들이 계획한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사회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해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없고 그거는 지금 국사교과서의 현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사상적인 근원이 되는 자유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이 사상이 반자유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깔리게 되면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런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사회의 사상을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 대중들이 어떤 책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래전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한 2만 부만 팔렸으면 괜찮은데 200만 부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200만 부 팔려야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머리하고 실제로 체제하고 서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체제의 정체성에 반하는 이런 사상이 200만 부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의 문제점을 대해서 체계적으로 비판한 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이제 이렇게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을 보충 설명해주는, 동조해주는 이런 책은 있지만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특히 자유주의적인 이런 시각에서 비판한 책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일종의 크게 보면 사상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항체를 만드는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각에서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이 책이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계속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소한 바이러스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나가는 비판해나가는 이런 항체의 책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 책을 보면서 감명을 받으면서도 비판서를 부르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무턱대고 마이클 샌델의 하나의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지식인이 아닌 양 이런 이 무도가 형성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발표자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은 그 마이클 샌델이 이런 독한 책에서 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의고 또 하나가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공성 이런 용어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집단주의로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배경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정의 앞에 사회적 정의란 말을 하고 있고요.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공성이란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이란 말과 공공성이란 말은 전부 집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주의, 개인의 선택에 반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자는 것을 멋있게 포장하는 용어가 이 두 가지 용어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 사상으로서의 이런 그 사상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사이에 주류가 되는 그런 사상은 반드시 그 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중하게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신정석 교수님께서 이런 그 큰 작업을 맡으셨고 또 아마 연말쯤 되면 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우리 사회에 이 책을 한 200만 부 목표로 해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그 작업에 동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200만 부 팔리면은 똑같이 우리 신정석 교수도 인생 한 2억 5천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세 분 토론자 전체적으로 코멘트 간단하게 강조하실 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코멘트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해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35페이지에 남정호 교수님께서 이 오자 하나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오자.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35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샌델은 공생주의인가에서 이거 철학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개념인데
공동체주의하던 오름애가 아니라 조음애가 아니라 조음이 오름에 우선한다 이렇게 됩니다. 조음이 오름에 우선한다. 그래서 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왜 신문에 막 잘못된 거 이렇게 막 내고 나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 광고 조그맣게 내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힘 빠지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뭐 딴지 거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거의 효과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자유주의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책 제목도 뭐 이렇게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신중서 교수님의 결코 정의롭지 않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 이 제목으로 책을 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자, 우리 그날 책 나오는 그때 또 우리 이런 자리 한번 더 만드는 것을 기획하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